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토요일 시사 스페셜 노동일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 실장, 그리고 김홍국 경희대 겸임교수, 김남국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차 구치소 방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죠? 네, 지금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연장돼 있는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에 기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시간은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변호사? 네, 상당히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의 입장은 19일이 구속 만기 기간인데 17일이 대선 운동이 시작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7일 이전에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음 주에 한 3일 정도 수사 날짜가 나오는데요. 네. 이 3일이 일반적인 어떤 수사의 3일과는 좀 다릅니다. 구치소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구치소 안에 어떤 일정이라든지 식사 시간이라든지 소등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는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밖에서 수사하는 것에 한 반틈 정도밖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네. 남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좀 촉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번 주까지 그 한웅재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을 보면 한웅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 이원석 검사가 투입이 돼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네. 아마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에 좀 남겨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근데 현재까지 들려오기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도 다 네. 부인할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물증 같은 걸 제시하면서 네. 부인하는 이게 조서를 남겨놔야 돼요. 부인하더라도 이게 옛날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 됐지만 네. 지금 이게 자백하지 않더라도 네. 저쪽 조서를 남기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실수하기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실수하기를.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뭔가 증거를 들이대면 네. 약간 좀 다른 진술을 얻어내기 예, 아마 위해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준비된 어떤 예상 답변을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 검찰에서는 어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공범자들의 어떤 진술을 들이밀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검찰 수사관이라고 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어떤 진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예상되는 어떤 진술보다는 오히려 열려있는 포괄적인 어떤 질문을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넓게 하도록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아마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추가적인 어떤 계속 조사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아마 일관되지 않는 본인의 어떤 진술 상황에서 충돌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왜 지난번 조사 때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 진술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느냐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가지고 모순되는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좀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혐의점이 입증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보면 거기가 이제 VIP 지시사항 이래가지고 거기다 빼곡히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39건이라든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그런데 그 수첩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방금 우리 김 변호사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검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자들도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이 상대에게 어떤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네. 이 과정 중에서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옆으로 살짝 비껴났는데 거기서 뭔가 힌트가 되는 그 답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했던 조사에서는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적은 것 같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 있고 VIP라는 이런 그 메모를 통해서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직접 박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서 적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수첩에 나온 내용들은 박 전 대통령의 얘기일 거라고 다 추론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 사실상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적은 것 같다. 그동안에는 나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과장해서 해석했다. 밑에 참모들이 이런 얘기였었는데 지금 다른 뉘앙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부정하는 것들 또는 명백하게 증언과 또 다른 이 지시를 받았던 부와 또 참모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결국은 도리어 박 전 대통령의 얘기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 부분 나중에 가서 도리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저 수첩에 네. VIP 지시사항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 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면서 네. 한참 지시하다가 듣고 계세요? 적고 계시나요? 네, 그런 네. 얘기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떻게 부인 전략으로서 자, 괜찮아요? 일단 만약 네. 그렇다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안종범 수석을 증인으로 검사는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종범 수석이 진술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정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이게 누구한테 들은 것이냐, 네.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은 것이냐 이렇게 추궁했을 때 만에 하나 안종범 수석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걸 받았다든지 그렇게 진술을 자기가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번복했다면 이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다 사실 입증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네.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일단은 안종범 수석은 자신의 형량과도 지금 일단 직결돼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진술을 갑자기 번복을 해서 박 전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건 내가 잘못 진술했다. 지금까지 그걸 네. 번복한다?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전면 부인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된다면 네. 박 전 대통령은 이거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완전히 그냥 몰고 가겠다. 법리 다툼은 안 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 여기에 보면 뭐 다른 뭐 지시사항도 물론 있지만 대개 보면 뭐 친박계라든지 이런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민원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민원이라고 이렇게 쓰고 거기다 해결된 건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지금까지 어떤 진술 이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다. 내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다. 이런 거를 본인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 나와서 번복할 가능성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수첩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요. 네. 안종범 수첩이 바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첩이라는 거는 그냥 박 대통령이 말을 적어놓은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네. 법적으로 전문 증거를 합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요건에 우리 형소법 313조에서 네. 안종범 수석이 직접 정언 나와서 이 수첩은 내가 직접 작성한 거다. 네. 이게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내용 있잖아요. 네네. 내용도 이게 내가 박대통 트럭을 직접 하니까 진실이다. 네. 이게 실질적 진정 성립이랍니다. 네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줄 때 네. 그때 비로소 이게 증거가 되는 증거가 거고요.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안종범 수석이 아마 검찰이나 이때까지 진술 태도로 보면 네. 아마 이게 법정에 나와서도 수첩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좀 많은 걸로 평가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이거 내가 작성한 것이고 거기에 형식적 이걸 진정성. 그다음에 이거 확실히 내용이 맞다. 예, 실질적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그야말로 이 모르쇠 이렇게 하는 전략이 나중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뭐 불리한 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완전히 부인하는 것보다 일부에서는 조금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이런 전략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부 얘기 듣기로는 아마 뭐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이런 현재 그 변호인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 전략으로서. 네, 사실은 이제 그 변호인들 간에 조금 일치되지 않은 의견이 있었다, 네.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된 일치된 변론이 나오질 않고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령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 어떤 변론이나 이런 원하는 변론을 하게 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변론을 한다. 따로따로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측만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서성건 변호사가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날 검찰 조사 있기 전에 네. 변호인단이 어떤 일치된 어떤 의견과
문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문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대로 변호사 문건, 답변 문건을 만들고 네. 또 나머지 변호사는 또 따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대부분 부인하는 어떤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패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서성건 변호사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비난 아닌 비난,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에게 어떤 책임을 돌렸는데 네. 사실은 그거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즉 그 말은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공동 변호인단이 그냥 선임계만 제출했고 실질적인 어떤 형사 변론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이게 구치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만 들어가고 있고 다른 변호사들은 전혀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혼자서 지금 뭐 계속 면회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접견하고. 뭐 이제 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증거나 이런 기록만 하더라도 12만 페이지가 넘고 네. 여러 진술, 증언이나 또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변론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여간 뭐 저 변호인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어떤지 봐야 되겠는데 물론 뭐 저희가 뭐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았다 이랬는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예. 이게 옛날에 이래재단 경험을 놓고 보면 네네네. 이 미르 K스포츠재단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병기 그것만 귀를 기울였어도 이게 참 그렇죠. 네? 이병기 실장만 하더라도 네. 50 시절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 또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전부터 인연해서 이 정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에 사실 이병기 실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또 네네. 정치계에서도 컸고 이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한테는 할 말 할 사람이겠구나 한데 사실 당시에 이제 그 하루 만에 전부 다 기업 그 이 임원들 전부 다 불러 모으고 네. 전화하고 해서 하루 만에 다 그 미르 재단 K 재단의 모금 네.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서 다 사인하게 네네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수석 회의에서 네네. 이병기 실장이 이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미르 재단이 그러니까 이래 재단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네. 근데 안종범 수석에게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냐면 이 안종범 수석이 이 이병기 실장과 좀 마음을 터놓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이 이러 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말 그런 이 토론 소통이 내지는 됐으면. 소통이 됐으면 네네. 사실상 됐는데 안종범 수석이 그걸 막은 거예요. 차라리 안종범 수석이 뭐 정경련이 알아서 모금을 한 것이고 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실 이병기 실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국정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게 완전히 꺾여버렸대요. 네. 초기에.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병기 실장이 완전히 함구하는 전혀 아무런 일에도 개입하지 않고 네. 함구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 해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비서실장 지금 물러났다라는 후문입니다. 예. 자, 뭐 이제 와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보면 뭔가 앞으로 어떤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든지 이런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제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걸 못 막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막아야죠. 네. 막아야 되고 그것이 네.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도자가 얼마나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네. 아랫사람들이 직원을 하고 고운하고 사실은 듣기 싫은 얘기. 네, 네. 정말 몸에 좋은 약은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쓴 약이지만 그런 그런 약들을 먹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박 전 대통령에는 없었던 거고요. 네. 이 21세기 현대사회에 들어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네. 과거에는 뭐 리더십, 결단력, 카리스마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비서들 그리고 강요들 그리고 일반
정말 국민들의 얘기를 어떻게 청취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내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네. 리더의 열린 귀. 결국은 이것이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각자가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예. 앞으로 이번 그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혹시 네. 되는 분은 정말로 길을 열어놓고 특히 이렇게 방송 언론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를 임기 중 딱 한 번 했는데요. 네네. 그것은 인터넷 방송, 네. 모 인터넷 방송과 정말 자기 위기 속에서 단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럼 일방적인 뭐 얘기였죠. 그런 거죠. 예, 다시 예. 말해서 오바마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또는 예. 일주일에 두세 번까지 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했고요. 우리 대통령들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길을 열고 국민과 만나고 언론과도 소통하고 또 각 정부 부처 입법부, 사법부랑 같이 예, 예. 소통하려는 노력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뭐 뒤늦게 짚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거나 또 그 주위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순실이 어떻게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문고리 3인방을 완전히 장악했는가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질문에 답하다가 만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예. 대통령께서는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입니다.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 보통 한 100페이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통령께서는 단 한 장도 안 빼놓고 본인이 하나하나 첫 끝까지 다 챙기십니다. 다 밑주시면서 보시고 주말 같은 경우도 7시 반이면 전화 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보시다가 너무 일찍 하면 이제 좀 실례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딱 그때 시간 되면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뭐 저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비행시간이 12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숨도 안 주무십니다. 그 안에서도 다 그 자료 본인이 만드시고 체크하시고 수정하시고 그 나라 가가지고 국빈만찬하거나 뭐 이럴 때도 또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 달라고 또 얘기하시고 그러느라고 끝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죽 같은 거 드시고 그래요. 식사를 거의 못 하시니까.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맨날 뭐 관저에서 맨날 쉬기나 하고 뭐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 중에 가장 또 오랫동안 대통령 모신 분이어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님의 어떤 친분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질 않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청와대 문건 넘겨준 거에 개입하셨나요, 혹시? 네, 오늘 뭐 검사기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다 답변하고. 청와대 최순실 씨 알고 계셨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최순실 씨 처음 만난 게 언제세요?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1월 6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순실의 실체를 포착한 것이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년 1월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돼 있거든요. 예. 문고리 사인방의 한 명으로부터 전해 들었죠. 전해 들었죠. 예. 그리고 2013년 9월쯤에 최순실이 국정 영향력이 대단하다. 예. 이걸 파악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1월부터 9월 사이에 자, 지금 이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MBN에 출연해서 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미 최순실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건 이제 말하자면 보고서 형태로 올린 게 그 이제 이른바 정윤회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최순실이 1위, 뭐 정윤회가 2위, 박근혜가 3위다, 권력 서열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최순실이 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오랫동안 이른바 좀 관리해온 정황이 있다고 돈을 주면서 그건 어떻게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 이게 공무원에게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거나 네.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걸 묵인하거나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줬다면 저는 이게 당연히 그건 뇌물죄로 뇌물죄가 되고 보는 게 이게 저는 원칙이라 보는데요. 네. 그런데 특검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특검은 이제 이거 뇌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가 한 지갑, 즉 경제 공동체, 네. 즉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이걸 하나의 농구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통령이 이제 보좌가 3인방한테 줄 용돈을 최순실이 같이 대신 준 거니까 결국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아니냐. 왜냐하면 이 특검이 이번에 재단은 제3자 뇌물이지만 정유라 지원 부분은 단순 뇌물로 했잖아요. 단순 뇌물 들어가면 이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농구로 옛날에 임선희 씨가 집 사준 거, 그다음에 의상비 옷값 내준 거,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게 그 보좌관들 용돈 준 거, 이것도 이게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 지갑 아니냐. 이런 농구로 하기 때문에 뇌물죄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은 이게.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줘야 할 용돈이라든지 돈을 그렇죠. 최순실이 대신 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경제 공동체라고 본다 이건데 저는 아까 30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3만 원인가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하고 스케일이 다른 모양입니다. 어쨌든 자 근데 저거 보면 최순실 씨가 지속적으로 이른바 이제 관리해온 정황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문고리 3인방. 자 이제 문고리 3인방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최순실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을 97년도에 대구의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만들면서 3인방이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됐죠. 그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서 사실상 많은 증언들이 최 씨 일가에서 일해왔던 증언들에 의하면 정황 증거상 사실 최순실이 거의 이 세 사람한테 그 당시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 관리도 하고 지시도 내리고 거의 세 사람은 최순실의 보좌관이었다. 이런 증언도 있을 정도로 사실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그 전부터 이루어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어떤 보좌관도 물론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뭐 계속 돈으로 용돈을 주든 뭘 하든 그런 관계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아까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남아있었지 않느냐. 그런 어떤 관계는 사실, 주종 관계에서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왜 이런 관리들은 어떤 이유에서 계속되냐면 침묵의 카르텔이에요. 침묵의 카르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과 최순실의 모든 관계. 지금에서 이제 정호성의 녹취록부터 해서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3년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입은 영원히 닫혀져야 된다. 그럼 영원히 닫힐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끊임없이 늘 이게 익숙하게 생활처럼 되는 돈의 관계들 이런 것 속에서 카르텔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침묵을 보장하는 카르텔 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보는. 그러니까 최순실의 실체를 박관천 전 경정이 알게 된 것도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두 사람 다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그렇죠? 최순실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면서 다 최순실이 한 것이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일관하는데 이른바 여기서 무슨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게 지금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고리 3인방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아까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최순실의 어떤 의견을 받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작은 사안을 세밀하게 챙겼다라는 유리한 진술을 해줬지 않습니까? 아까 헌재 진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비서관들도 그런 진술을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나머지 이재만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의 출석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축소추위원들은 이 비서관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입증하고자 했었고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을 챙겼고 최순실 씨와는 무관하다라는 어떤 그런 유리한 짓을 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대리인 측에서는 이 안봉근 비서관과 이재만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실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판부에 그렇게 통지를 했었는데 그 전날까지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바로 직전에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리인 측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루 전날에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아마 이제 형사 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헌법재판소야 뭐 탄핵과 관련된 어떤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뇌물죄라든지 직권 남용 또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관 3인방의 어떤 인연을 보게 되면 굉장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20년 인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서 중요한 진술,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러면 뭔가 좀 오히려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하니까 나오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 부인하고 최순실이 다 한 것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 혹시 이제 형이 가벼워지거나 무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순실이 다 덮어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최순실이 그걸 다 덮어쓰려고 할까요? 방금 그래픽에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두 죄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한 사람이 부인했을 때 인정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감형을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게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 사람은 계속 부인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 다시 말해서 더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두 사람이 다 인정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것이 두 사람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자백을 했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두 사람이 끝까지 부인한다. 그럴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이 무죄가 될 수 있거나 그죠? 그렇죠. 마지막 판결에 가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말 죄수의 딜레마, 그 수인의 딜레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현재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구치소에서 그래서 최순실을 남부구치소로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만나서 입을 맞출 경우에는 저 죄수의 딜레마 속에서 뭔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현재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위 말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죄수의 딜레마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증언이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일단 최순실이 다 했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서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서로 책임을 좀 뛰어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어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한다면 모든 죄수, 그러니까 양쪽의 죄수가 부인하는 경우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했을 경우인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유죄 입증과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 두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입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두 사람이 부인하는 어떤 그 전략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뭔가 입장 변화를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지난 법정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다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후회 섞인 말을 했는데요. 실제 지금 1심 재판에서는 두 사람 다 모두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그렇게 지금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1심 재판에서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이 굉장히 중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양쪽에서 또 변론이나 이런 방향을 또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죄수의 딜레마 이론 여기 적용되기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는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둘 다 부인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공범 경우에 그렇죠. 근데 혼자는 부인하고 한 명이 자백해버리면 자기만 최악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둘 다 자백하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게 뇌물죄만 봅시다. 13개 중에 뇌물죄만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이유인데 그럼 이게 대통령하고 최순실이가 뇌물 자백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백해봤자 둘 다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자백할 일이 없고 두 번째 뇌물죄는 신분범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무원만 할 수 있고 민간인은 단독은 안 되고 공무원과 공범만 돼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무죄가 되는데 최순실이가 뇌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뇌물죄의 특수성은 일반적인 재수의 딜레마가 적용 안 되고 저는 이 경우에는 둘 다 형량이 워낙 뇌물이 10년 이상 높기 때문에 따라서 끝까지 무죄로 가지 저는 이게 재수의 무죄를 딜레마에서 주장하는 걸로 갈 것이다. 그렇죠. 재수의 무죄가 딜레마는 나올지는 확실한 게 아니고. 물론 무죄는 증거에서 김남국 변호사 말처럼 증거에서 놓으면 그건 최악의 결과가 되겠지만 일단 전략은 인정하는 전략, 결론은 재수의 딜레마와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 다 이건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우병우 전 수석 드디어 검찰에 소환이 됐었죠.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할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 조사에
에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기각이 됐었죠.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외압을 넣었던 부분들이 뭐 문체부 인사라든가 또는 뭐 외교부 또 공정거래위원회 인사가 있었고요. 네. 세월호 관련해서도 외압을 넣었던 그런 정황들 그리고 사실은 관련된 증인들을 네. 거의 46명, 거의 50명 가까운 그런 증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네. 거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사실은 법을 넘어서는 행태들, 그리고 법을 어긴 행태들에 대한 그런 증언과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조사를 했고요. 이번 역시 피의자로 이제 출두를 해서 받았던 조사들이 상당히 엄중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의 출두와 끝나고 간 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상당히 참담한 표정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갈 때도 언론에 사실은 째려보는 언론인들을 뭐 째려보고 레이저포를 쐈었는데 이번에는 언론인들을 수고한다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부분들 보면은 역시 검찰 조사가 얼마나 맹렬하게 이 논점들을 짚고 들어갔는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워낙 검찰을 잘 아는 그 본이니까 우병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분위기가 어떻다는 건 금방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있겠고요. 사실상 저는 이제 그 검찰은 지금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냐면 지금 우병우 수석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모 신문에서 그 사진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8장. 거의 뭐 빵 셔틀 하는 것처럼 그 수사관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100% 특검이 마지막 말 이건 다시 검찰한테 넘기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00% 나올 거다. 이 말도 굉장히 좀 부담인데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김순환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간의 통화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수십 통화가 계속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사실상 검찰은 진짜 존폐 위기에 있잖아요. 최근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죠. 그건 이제 검찰에 흔들리니까 또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렇다면 지금 검찰은 웬만한 어떤 구속 사유가 아니고서는 사실 영장 청구를 못했을 겁니다. 왜 이번에도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검찰이 받아야 될 비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상 나올 것이다. 아까 청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어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지금 아직도 미심적인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검찰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청구하는 어떤 내용 언론에 흘리는 내용도 그렇고 사실상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게 그런 어떤 이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두 분 변호사 계시지만 사실 형량도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입증하기도 굉장히 또 어려워요. 나중에 공소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의 직무 자체가 굉장히 뭐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들과 더불어서 특검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최순실과의 최소한의 어떤 커넥션의 어떤 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민정서법, 국민정서의 어떤 눈높이에 맞다. 이게 지금 검찰의 딜레마인 거죠. 하여간 뭐 이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하라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거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 어떤 그 서 변호사의 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어떤 운명을 예감한 것처럼 저렇게 힘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운명이 예감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게 검찰이 청구할 확률은 100%고요. 그다음에 발부될 가능성은 특검처럼 100은 아니고 50%는 넘는다 봐요. 발부될 가능성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모두 공범이 있잖아요. 근데 우병우 수석만 공범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블랙리스트도 5명, 이화여대도 4명, 또 이게 재단 설립도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공범이잖아요. 근데 우병우는 왜 공범이 없을까요? 바로 이 우병우의 공범은 검찰입니다. 결국 우병우의 수석의 가장 핵심은 검찰권을 사유한 거. 일말에 이게 검찰 수사 표적 수사를 하고 또 이게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세월호, 또 이게 검찰의 인사를 농단하고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검찰 대검이든 법무부도 압수수색이 없잖아요. 이걸 수사하려면 검찰은 자기 살을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자르기, 저는 한마디로 이게 꼬리자르기 말이에요. 개인 비리에다가 좀 세월호다 어쩔 수 없는 거 한두 개 섞어서 혼자 기소해서 끝내는 이거 다 해봤자 이게 혐의가 5년이야,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저는 수사가 정말 철저한 수사가 아니고 아주 꼬리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막거나 모른 체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한 사람 주목했던 게 바로 유진용 전 장관이죠. 첫 재판 출석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한번 관련된 내용 보시고 돌아오시죠.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김기춘 씨가 주도를 한 겁니다. 김기춘 씨가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계속 수시로 수석회의라든가 뭐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번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의 적용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는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그 사람들을 갖다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면은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같은 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얘기하는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지금까지 오해가 쌓여서 그렇다.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침입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수혜적인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누군가 어떤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조금을 주냐 마느냐 이런 것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좌익이라든가 종북 세력이 어떻게 국가에 보조금을 주느냐. 오히려 이것을 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료 자체가 어떤 뭐 예술인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생각을 참고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실은 국가의 어떤 세금과 보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자체로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유진년 전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유진년 전 장관이 7월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면담을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묵묵부답, 그렇다,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만약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반문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서 근절하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을 개입하는 어떤 진술이기 때문에 유진년 전 장관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랙리스트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시죠. 저는 이게 그 모든 법에서는 칼과 저울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범죄는 칼로 엄단해야 되지만 또 이게 저울로 형량을 달아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19세기 유명한 독일의 그 법학자 예링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저울이 없는 칼은 정당한 폭력에 지나지 않고 반대로 이게 칼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 그 자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칼과 저울을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은 블랙리스트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시했고 김기춘 실장이 주도하고 신동철 비서관이 했으면 이렇게 주도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다만 이게 조윤선 수석은 이미 취임할 때 이미 명단이 있었고 이걸 이게 막지 못하면 약간 묵인 내지 방조라면 책임이 좀 가벼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게 그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울로 형량을 달아서 그에 맞는 책임이 물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칼로 뭔가를 단죄하더라도 저울로 달아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로 5월 9일 대선까지 31일이 남았습니다. 꼭 한 달 남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속속 공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 상승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론 뭐 그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양강 구도가 되느냐. 정말 1인자 뭐 문재인과 안철수와 문재인 간에 1대1 구도가 되느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안철수를 향한 그런 민심이 어떻게 그렇게 좀 갑작스럽게 쏠리겠다 보십니까? 예. 네. 자, 이제 양강은 아니고 이강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덜 섭섭할까요? 그렇습니까? 이강, 네, 뭐. 이강 다약 뭐 이렇게 해서. 자, 더불어민주당이 좀 그때 화가 났었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신문하고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첫 번째로 나타난 그 양강에서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 쪽이 더 많이 나타난 그 여론조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기법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게 뭐냐면 다른 여론조사들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다른 언론에서 했던 것도 거의 유사하게 안철수 의원이 더 높게 나타난 양강 구도에서 높게 나타나는 여론조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철수 후보의 것이냐 라는 거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겁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언제 올랐냐면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 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가 거의 5%포인트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5위 정도, 5위에서 6위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 선언한 그 주 주말에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15%인가가 2위로 갑자기 안희정 지사가 이제 부상하면서부터 추세선이 2, 3주가 선의 발언까지 2, 3주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하면서부터 이제 또 완전히 그 지지율이 어떤 의미에서 다시 이동을 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안희정 지사의 고정 지지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바람. 옮겨간 그렇죠. 민심입니다. 저는 이게 4글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비박 반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문재인 후보는 좀 불안하다. 정말. 그러면 이 마음을 어디로 갈까? 그게 이제 처음엔 반기문 총장이었고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였다면 그게 안희정 지사도 이제 그 경선에서 실패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로 다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것을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산을 넘어야 돼요. 진짜 산을 넘어야 될 게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컨텐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민의당이라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정체성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 떠도는 어떤 그 민심 중에 보수 중도 그런 표들이 표심이 국민의당이야? 이거 사드 반대하는 당 아니야? 안보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 지지율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된다고 또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데 당의 당론과 그걸 어떻게 또 조율할 것이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그게 이제 김홍국 교수님께서 먼저 좀 여쭤보면 자, 지금 안철수 후보는 연대는 안 한다 해서 지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이른바 국민에 대한 단일화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지율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현재까지 올라왔던 힘을 안철수 후보의 힘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이 상당히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주목을 받았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주목을 받기보다는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안희정, 이재명 시장이 도리어 주목을 받으면서 수세에 몰렸거든요. 그런 경선의 효과,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보수 중도 표심들, 과거 뭐 반기문 또 황교안 이렇게 떠돌던 그 표심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되면서 다시 이제는 안철수 후보로 갔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자체 본인의 변화의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샌님의 이미지, 교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뭐 약간 좀 불안전해 보이지만 강한 목소리, 강한 톤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감 있게 뭔가를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줬다. 이런 정도가 이제 상당히 이 보수 중도 표심을 끌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자각론, 강한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보수 표심이 사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는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바닥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한 자릿수죠. 그렇죠. 홍트럼프. 다시 말해서 막말 이런 논란으로 눈길은 끌었지만 신뢰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보수 표심이 지금도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움직이는데 만일의 경우 당과의 연대라든가 후보의 직접적인 연대, 외형적인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도리어 그 표심들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원 단일화, 소위 말해서 암묵적 단일화 내지는 내재적 단일화, 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톤들의 지지층이 모일 수 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의 다자구도 속의 양강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 흐름을 탈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역시 중도 보수층의 지지가 강한 지지가 아니라 네. 상당히 떠도는 표다, 약한 이렇게. 연계고리가 네. 자칫하면 떠도는 그런 부동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과연 지금부터 보여주는 리더십과 네. 신뢰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 리더십과 보완점,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첫 경선부터 시작해서 계속 호남표를 구애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사드 배치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론하고 배치되고 우선 첫 번째. 그리고 박지원 대표의 의견하고도 다르고. 예. 그러면 호남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도 호남 지지율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있을 것 됩니다. 같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바로 그 지점에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계속 딜레마가 나오는데. 예. 예. 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을 보게 되면 네. 주로 이제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얻었던 청년들, 젊은 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어떤 진보 세력, 그 진보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30% 중반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보게 되면 앞서 교수님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보수 세력들이 떠돌다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존에는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네. 그냥 국민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면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역시 사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보수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네네네. 그런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라는 강론을 굉장히 굳건하게 정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이거와 관련해서 사드 반대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특별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갑자기 사드 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진보 후보인 줄, 네. 진보 성향의 중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후보인 줄 알았는데 네. 갑작스럽게 보수 후보가 된 거냐,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필 것이냐. 사실은 호남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어떤 정권 교체 그리고 뭔가 진보 성향의 어떤 세력이 어떤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어떤 유권자에 맞는 어떤 정책을 필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자, 국민의당 당론은 여전히 사드 반대입니다. 그렇죠? 박지원 대표도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표 보고 사드 배치를 오락가락하면 되겠냐 하는데 지금 이제 오락가락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바뀌면 입장 바뀌기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가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모든 정치인들은 항상 기성전 결이 아니고 기성전 표로 그렇죠. 얘기하는 게 문제인데 네, 물론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정치 그 지도는요. 네. 저는 이게 딱 두 가지 변수만 남았다 봐요. 네. 이제 구도는 변화가 없고 오자구도. 네. 그럼 이게 결국 보수의 선택. 보수가 만약에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반문 정서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밀 거냐. 이 보수의 선택이 하나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변수가 호남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남이 지금은 팽팽하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90%에서 한 후보를 밀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는 또 딜레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개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수의 선택으로 가면 확장성은 좋지만 호남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정체성. 그다음에 역으로 호남을 중시하면 보수가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이럴수록 이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라. 원칙으로. 자기 어떤 정치 걸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초심은요. 네. 청년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고 네. 우리나라를 이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자기가 정치를 살 때 초심과 원칙의 기본으로 가면 네. 저는 이게 굳이 정치공학적으로 확장 연대를 안 해도 네. 저절로 이게 국민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네. 따라서 이게 그 보수에 너무 의식해서 공학적으로 하지 말고 네. 원래 하던 대로 지금처럼 하면 보수가 이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조금 이제 뭐 좀 다급한 입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격받는 사람이 좀 초조하잖아요. 예.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할 게 중요한 게 안희정,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를 모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본인에게 아직 안 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희정 후보도 만나고 지사를 공관으로 가서 만나고 뭐 포옹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재명 시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호프 미팅이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뭐 최성 시장까지 포함하죠. 그럼 뭐 갔던 표가 안 문재인에게 모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좀 불리한 게 그거죠. 자기와 경선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네. 함께 전국 유세도 다니고 싶은데 네. 하필이면 자기랑 경선한 사람들이 전부 단체장이에요. 지자체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전국 유세를 못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유세에 같이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할 수 있을 텐데 네.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성심성 있고 다 하겠다라고 지자체장은 말은 할 수 있는데 절대 유세에 같이 참여는 못 하거든요. 그게 하나 좀 아쉬울 테지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연설에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네. 정의로운 통합.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정의는 이재명 시장한테서 갖고 오고 통합은 안희정 지사한테 갖고 온, 그러니까 나랑 경쟁했던 후보들의 공약을 내가 갖고 오겠다. 네.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로 아마도 쓴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스킨십과 끌어안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거기서 지금 삐거덕대는 게 선대위예요. 그렇다고 선대위 그러죠. 막 예. 삐거덕대면서 이제 정리를 했죠. 송영길 선대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미애 선대본부장이랑 함께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 달라라고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 네.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너무나 잘 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갑자기 네. 경쟁했던 경선 후보들의 사람들까지 챙기려다 보니까 네. 이게 처음부터 어떤 계획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인위적으로 다 모여 다 이렇게 죽게 하다 네. 보니 삐그덕 하면서 이현주 의원 나가죠. 그리고 갑자기 임명받은 사람도 아니 그거 다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발표한 되는 거다, 거냐 이렇게. 불평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당내에 지금 선대위를 꾸려나가는 부분부터 사실은 통합이 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네. 과연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예. 이 얘기부터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 화면에 보시면 뭐 어제 오전 충남도청에 가서 안희정 지사와 포옹을 하고요. 어제 오늘 또 바로 성남시청 가서 이재명 시장과 포옹을 하고 뭐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안희정을 지지했던 그런 이른바 중도보수 표심이 문재인에게 가려면 문재인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뭐 저런 모양 그림 보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까? 사실은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바로 했어야죠.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의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을 찾기 전에 네. 사실은 바로 그런 아하. 그런 같이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즉시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저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지지했던 후보를 위해서 같이 또 고민하고 공약도 같이 해주고 네.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구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쉽게 특히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표들은 상당 부분 많이 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네. 그러나 대통합이라든가 사드 관련 또 대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의 그런 결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보여줄 부분은 포용성과 리더십입니다. 네, 지금 네. 도리어 그런 형식적인 이념적인 틀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게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는 검증 국면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이 좀 뭔가 지금 틀들이 완전히 갖춰져서 문재인 후보가 뭔가 아직도 유약해 보이고 정확한 리더십, 뭔가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TV 토론 과정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죠. 남북관계는 사실상 지금 단절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때는 뭐 전쟁 얘기, 뭐 미국에서 무슨 선제 폭격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나오는데 얘기까지 나오고 남북관계를 네. 분명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할 텐데 어떤 로드맵을 거쳐서 어떻게 진짜 할 건지 네. 해낼 건지 그리고 뭐 민생 문제 지금 뭐 공무원을 뭐 증원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뢰 있는 정치인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중도 보수에서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예. 인식과 이미지를 끌어내는 것, 이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틀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후보도 역시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로 중도 보수 표심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죠? 관건인데 네. 안희정이 갔던 표가 안철수로 가버렸다. 그럼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비책은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스킨십 하는 모습, 저런 네. 어떤 호프라든가 아니면 지금 3일 내내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내에 있었던 뭐 안희정 지사의 캠프, 또 뭐 이재명 시장의 어떤 캠프에 있었던 주요 인사를 함께 끌어들여서 정말 통합의 어떤 선대위를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후보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후보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던진 메시지 자체가 네. 안희정 지사의 정책을 내가 끌어안겠다라고 하면서 제2국무회의, 지방자치와 분권화를 조금 더 실현하기 위해서 제2국무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각 시도지사와 국무회의를 열겠다라는 그 부분,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수당 제도라고 하는 좋은 정책을 또 가져가겠다. 네. 이거 실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 철학에 녹여넣기 위해서 정말 국가 예산이 허락이 되는 동안은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저는 스킨십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또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굉장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문,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자체는 굉장히 젠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캠프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이종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향후에는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앞에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큰 변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역시 보수 후보는 있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한국당, 자유한국당 합당 다음 주에 결론 내리겠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른당 내 두 흐름이 크게 있는 게 영남권 의원들 있잖아요. TK. 이런 분들에게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그 수도권 의원들 있잖아요.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합당을 하면 당이 분열될 바른정당이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게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 홍준표 지사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홍준표 지사가 내세우는 게 대란 대치 아닙니까? 이번에 이게 큰 국가적이게 정말 큰 정치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 아베처럼 이건데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지사직을 보궐선거 안 하려고 이게 밤 12시에 내가지고 이거 꼼수 아닙니까? 이게 대치입니까? 제가 보기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거죠. 또 그런 부분. 또 이게 건전한 또 박지원 뭐 안철수 후보 되면 박지원 상황론을 한다. 이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것도 대치는 아닌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대치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보수라는 거는 내일의 인간 안 돼도 모레 인간이 돼야 된다. 정말 이게 이번에는 정말 보수가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차기를 노린다면 이게 보수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도 좌우 날개로 날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어느 나라든지 주체 세력이 있고 비판 세력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홍준표 지사가 보수를 살리는데 한 몸을 바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연대 아니라 합당이라는 건데 홍준표 지사는 계속 지금 바른정당 뭐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지사는 지금 그거를 누구를 만나서 했냐면 이해창 전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창 전 총재요? 예, 이해창 전 총재가 사실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지금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해찬 전 총재가 합당하다라고 좀 그렇게 그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합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홍준표 지사의 얘기는 이겁니다. 합당하자. 근데 유승민 후보만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한테도 전화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화하고 해서 유승민 배제한 상태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지금 요구하는데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경선을 통해서 후보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후보를 버리고 합당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서준욱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지사의 어떤 상황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흡수하겠다. 다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를 하겠다라는 게 아마 지금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얘기 나온 거 보면 자, 홍준표, 유승민 본인들 홀몸이 아니잖아요. 당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이 뭐 합당을 하든 뭐 단일화 하든 만약 후보를 못 내는 그런 정당은 이번 대선에서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다음에도 계속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단일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당의 존립의 근거가 다릅니다. 예.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여와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네. 보수의 가치를 만들겠다고 나온 정당인데요. 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 TK 지역과 고령층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당내 가치들 그리고 친박 이런 의원들이 다수거든요. 있죠. 예.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네네. 그 다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과연 두 당이 합친다면 네. 바른정당은 사실은 존재할 가치가 없었던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같이 함으로 해서 네. 결국은 자신들의 가치를 부정한 그런 정치 세력과 같이 연대하는 셈이 되는데 네. 두 당 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소위 말해서 박근혜에 덫혀 걸려서 네. 보수 진영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치 그리고 잘못된 이 행태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참여와 그리고 다시 한번 열린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 저는 두 당 다 선거 이후에 정말 보수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지지율로 봤을 끝까지 때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좀 그렇게 단정을 내려보니까 미안한데 어쨌건 그래도 예.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뭐 연대를 하든 자강을 하든 뭔가 보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네. 태극기 집회에서조차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력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잘 여러분들께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